우리가 비행기 표를 뜯을 때 항공기 모델명을 보면 거의 항상 두 이름 중 하나를 보게 되죠. 바로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두 거인은 하늘의 패권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 경쟁이 혁신을 이끌었고 또 어떻게 그 아슬아슬했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 50년간의 거대한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한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하늘의 제왕 보잉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잉은 아주 깊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늘의 절대 강자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최근 몇 년간 항공기 인도량을 보여주는데요. 와, 에어버스가 보잉을 저렇게나 크게 앞질렀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그냥 지배해왔던 보잉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역전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추락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보잉이 어떻게 Z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섰는지 그들의 가장 화려했던 황금기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윌리엄 보잉이 세운 이 회사는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용기를 납품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병기창 역할을 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졌죠. 이런 개척자 정신이 바로 초기 보잉의 DNA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담하고 엔지니어링에 모든 걸 걸었던 문화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최초의 제트 여객기 707 시제기로 시험 비행을 하던 조종사가 갑자기 고개 비행인 배럴로를 선보인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죠. 보잉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아이콘으로요. 단거리 노선의 절대 강자이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737, 그리고 전보제트라는 별명으로 불린 747. 이건 사실 거대한 도박이었는데 이게 대성공하면서 전 세계 누구나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보잉이 이렇게 하늘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유럽에서는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정부들은 이대로 가다간 보잉이 시장을 독점하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 프랑스, 독일, 영국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힘을 합쳐서 미국의 독주에 맞서 싸울 컨소시엄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에어버스였습니다. 에어버스는 보잉보다 더 크고 힘센 비행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똑똑해야만 했죠. 그들의 첫 비행기 A300은 아주 영리한 혁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초로 엔진 2개짜리 광동체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진이 적을수록 연료 효율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동체도 그냥 넓힌 게 아니라 표준 화물 컨테이너 2개가 나란히 들어가도록 설계했어요. 화물을 더 실으면 항공사는 돈을 더 벌죠. 처음부터 고객의 이익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 일화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영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잉의 안방의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당시 이스턴항공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비행기 4대를 6개월간 공짜로 써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 미친 것 같은 무료 체험 마케팅이 먹혀들었습니다. 이걸로 미국 시장에 발을 들였고 자신들의 비행기가 진짜 좋다는 걸 증명해냈죠. 자,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에어버스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떠올랐죠. 그리고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두 거인의 수십 년에 걸친 하늘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에어버스의 가장 큰 무게는 바로 Fly by Wire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존의 수동 조종 장치를 없애고 전자신호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컴퓨터가 그 신호를 받아서 비행기를 움직이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항공기 조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회사의 철학 차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잉은 조종사의 손맛, 즉 감각을 믿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 결정은 조종사가 내려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종관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에어버스는 컴퓨터를 신뢰했습니다. 컴퓨터가 조종사의 실수를 막아주고 안전한계를 설정해 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작은 사이드 스틱을 썼고요. 조종석도 표준화해서 한 기종이 익숙해지면 다른 기종도 쉽게 몰 수 있게 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물론 보잉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덕분에 보잉도 혁신에 나서게 됐죠. 그들의 대답은 바로 걸작 777이었습니다. 보잉 최초의 플라이바이 와이어 비행기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 과정에서 전례 없이 항공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월드 클래스 비행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때 1990년대에 있었던 한 결정적인 사건이 보잉을 전혀 다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극적인 길로 이끌게 됩니다. 모든 건 1997년 경쟁사였던 맥도넬 더글라스와의 합병에서 시작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병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수에 가까웠어요. 비용 절감과 주가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맥도넬 더글라스의 문화가 엔지니어링을 최고로 여기던 보잉의 문화를 서서히 질식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1년 아예 본사를 엔지니어링의 심장부인 시애틀에서 멀리 떨어진 시카고로 옮겨버립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과 비행기를 만드는 엔지니어들 사이에 물리적 그리고 문화적 거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썩어 들어간 문화는 결국 737 맥스라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먼저 압박이 있었습니다. 에어버스의 신형 A320 네오가 너무 잘 팔리니까 빨리 대응해야 했죠. 그래서 지름길을 택합니다. 시간과 돈이 드는 새 비행기 설계 대신 50년이나 된 737 설계를 재활용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새 엔진이 너무 커서 위치를 바꿨더니 비행기 균형이 안 맞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땜질 처방이 바로 MCAS라는 소프트웨어였어요. 비행기 기수가 들리면 자동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걸 숨겼다는 겁니다. 항공사들의 조종사 훈련 비용을 아껴주려고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하는지를 규제당국과 조종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요,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의 추락, 340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모든 게 돈을 아끼려던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737 맥스 사태로 보잉이 입은 금전적 손실만 해도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달하는 6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희생된 인명과 한때는 채롱성 같았던 명성에 입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은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그럼 보잉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에어버스는 어떻게 선두 자리를 굳혔을까요? 그리고 이제 비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잉이 핵심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에어버스는 정반대로 행동했거든요. 그들은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항공사들이 A350 초기 디자인을 싫어하니까 그걸 그냥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대성공을 거뒀죠. A320 니오 시리즈로 효율성에 집중했는데 이게 마침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저가 항공사들의 요구와 딱 맞아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좀 관료적이긴 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과 절차를 우선시했고 A380 슈퍼전보 같은 거대한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두 거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잉은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고질적인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죠. 당장 새로운 비행기 설계 계획도 없습니다. 반면에 에어버스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핵심 시장인 소형기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소 비행기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한쪽은 과거를 수습하느라 바쁘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거대한 역전극은 어느 날 갑자기 737 맥스 사태 하나만으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쳐 기업 문화가 서서히 썩어가고 엔지니어링 대신 주가를 우선시하고 고객을 등한시하면서 벌어진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비극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 거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다른 거인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지금. 하늘의 다음 전투에서는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그 답은 단순히 멋진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산업 전체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기 위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